저희들 치과에서는 환자분 입안의 엑스레이를 보지 않고도 입안만 그냥 봤을 때 대부분 이게 임플란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환자분들은 이게 임플란트인지 아닌지 엑스레이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그런 환자분도 있어요. 이렇게 티가 거의 나지 않는 굉장히 잘 된 임플란트와 티가 좀 많이 나는 임플란트, 환자분 입안에서 환자분이 느끼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투스맨 정원장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두 사진 둘 중에 어느 쪽이 임플란트 같나요? 그리고 양쪽 중에 어떤 치아가 본인의 임플란트이면 더 좋을 것 같나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에서 양쪽 끝 어금니의 크기, 그리고 잇몸의 모양과 두께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보기 위해 지금 위에 나온 링크, 이빨을 빼면 생기는 4가지 변화를 함께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빠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못 보실 분들을 위해 발치하면 턱에서 이빨 주위를 둘러싼 뼈에 변화가 생기는데, 발치한 내부 이빨의 뿌리 위치는 뼈가 차오르지만 치아 머리, 크라운 부분에서의 뼈는 뺨 쪽 뼈가 많이 꺼지고 그대로 방치하면 얼굴 모습까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뼈 이식을 함께 해주는 편이 뼈의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임플란트를 할 때 항상 뼈가 필요하진 않고 종종 뼈가 충분해서 임플란트를 그냥 심어도 된다는 말을 듣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구글에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뼈가 필요한지 검색을 해보면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해주는 임플란트 픽스처, 본체 주위를 뺑 둘러서 약 1mm 정도의 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헌에 따르면 1mm보다는 1.5mm 이상의 뼈가 있는 것이 임플란트의 장기 수명, 그리고 해당 부위의 뼈가 더 이상 녹지 않고 유지되는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본체인 픽스처는 뼈에 대해서 친화성이 높고 임플란트 본체가 모두 뼈에 잠겨있는 편이 그 수명이 깁니다. 그에 따라서 앞니나 작은 어금니에 쓰이는 직경 4mm의 임플란트는 뺨 쪽과 혀 쪽으로 각 1.5mm씩 3mm, 총 7mm의 뼈가 있으면 안정적이고, 큰 어금니의 경우에도 그보다 두꺼운 5mm 직경의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해도 약 8mm의 뼈가 뺨과 혀 쪽으로 있으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렇게 임플란트 본체, 픽스처의 나사선이 잇몸으로 비쳐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뼈에 충분히 감싸져 있지 못한 임플란트는 그 기대 수명이 짧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로 뺨 쪽이나 혀 쪽에 1.5mm 이상의 뼈가 있으면 정말 뼈이식은 필요 없는 걸까요? 이런 경우에 고리식을 하면 장점은 전혀 없이 환자에게 수술의 고통과 추가 비용이 들어갈 뿐, 이건 치과의사가 과연 진료를 행하는 것일까요? 추가적인 고리식을 통해 임플란트가 개선되는 건 없을까요? 혹시 자연치아와 비슷한 임플란트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건 없을까요? 자, 지금 사진에서 엑스레이를 보지 않고 어느 것이 임플란트인지 짐작이 될까요? 입안에 임플란트가 있는 분이라면 크라운 치료가 되어 있을 때 씹는 면 쪽에 뭔가 구멍이 뚫려 있고 그것이 메꿔져 있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실 거의 대부분 다 임플란트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더라도 크라운 치료받은 자연치아 어금니와 임플란트 어금니의 크라운은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잇몸이 상대적으로 자연치아보다 푹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임플란트 크라운의 크기가 작은 것, 의사, 그리고 치과 기공사가 크라운을 자연치아보다 작게 만드는 것은 임플란트 주위의 잇몸뼈, 잇몸 모양이 자연치아에 비해서 빵빵하지 않고 푹 꺼져 있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평범한 손목시계 사진입니다. 왼쪽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사진이고, 오른쪽은 장난스럽게 시계알이 좀 큰 게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방패 간지라고 해서 시계알이 상대적으로 큰 시계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풍자하려고 만든 이미지입니다. 손목보다 한참 두꺼운 손목시계. 뭔가 어색하고 손목을 움직이기에도 불편하겠죠? 크라운의 크기도 잇몸 크기에 비해서 너무 크면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크라운, 치아 뿌리의 위쪽, 잇몸 위로 나온 부분들은 적절한 크기가 있습니다. 잇몸 크기에 비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너무 부족하면 음식물이 씹는 면 아래로 직접 닿아서 잇몸에 상처가 나고, 그러면서 음식물이 끼게 되고, 반대로 너무 뚱뚱하면 그 뚱뚱한 부위 하방으로 음식물, 플라그가 껴서 충치, 풍치 모두 발생하기 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형은 잇몸의 폭과 관계가 있습니다. 건강한 잇몸 조직이 유지되려면 크라운의 형태가 잇몸의 크기에 맞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잇몸 폭이 좁으면 크라운 크기도 작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잇몸의 폭이 좁으면 크라운의 혀 쪽, 뺨 쪽 크기를 충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잇몸은 좁은데 크라운이 충분히 두꺼워지기만 하면 그 하방으로 음식물이 고이게 됩니다. 자, 이제 어느 것이 임플란트인지 구분되시나요? PFM 크라운으로 된 두 개의 치아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치아, 큰 어금니가 바로 임플란트 치아입니다. 그 앞에 작은 어금니는 상대적으로 뼈가 어느 정도 있는 데 비해서, 큰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의 크기에 비해서 잇몸폭이 훨씬 좁고, 이것은 해당 치아가 임플란트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물론 임플란트를 둘러싼 뼈가 부족하지 않아 보이는 케이스에서도 크라운의 크기가 많이 작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의 경우에는 같은 환자분의 반대벽 치아를 보면 자연치아라면 앞쪽 어금니 1대 9치, 뒤쪽 어금니 2대 9치의 크기 차이가 원래 매우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쪽의 1대 9치가 더 크지만
그래도 비슷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실제 이 환자분의 왼쪽 크라운 두 개 치아가 뿌리 쪽의 염증 그리고 파절로 깨져서 발치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왼쪽 두 개 어금니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했을 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임플란트 제2대구치와는 달리 왼쪽에 1대구치, 2대구치는 기존의 자연치아 크라운과 비슷할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라운의 크기만 작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잇몸까지 푹 꺼져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고리식이 필요 없다고 하고 그냥 임플란트 수술만 받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환자 케이스입니다. 왼쪽에 끝에서부터 두 번째 제1대구치 같은 경우에 크기는 적절해 보이는데 잇몸이 좀 꺼져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 임플란트 부위만 치아 크기에 비해서 잇몸이 많이 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콤빔 CT를 확인해보면 뺨 쪽의 뼈 두께는 1.5mm를 훨씬 넘어갑니다. 다른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크라운 크기도 작고 잇몸도 더 많이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 분홍색 띠가 형성되어 있는데 건강한 잇몸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양치가 잘 안 되는데 이쪽 임플란트 하방으로 음식물이 계속 낀다고 하십니다. 이분도 고리식 없이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다음 환자분, 이분도 반대편의 자연치 크라운과 비교하면 크라운 두께는 자연치아보다 작습니다. 다만 오히려 이분은 임플란트 크라운의 잇몸 쪽 크기를 줄여야 하는 분입니다. 크라운의 크기가 자연치아보다 훨씬 좁아져야지 지금 상태로 있으면 하방의 음식물이 계속해서 고일 것입니다. 이분 역시 크라운 크기를 줄이는 거 좋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에는 위아래 어금니에 씹는 위치, 위턱에 있는 치아, 상악치아가 아래쪽에 있는 치아보다 바깥쪽에 있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하고 반대로 물리도록 만드는 편이 음식물이 임플란트 주위에 덜 고이게 만들어서 임플란트 수명에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더 심한 케이스로 마찬가지 증상입니다. 기존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턱의 치아는 발치 후에 뺨 쪽의 뼈가 꺼져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뼈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라면 크라운의 크기를 줄여서 해결하는 변형적인 방법을 시도해야 됩니다. 다시 처음의 환자로 돌아가 봅니다. 환자의 좌측 치아, 사진에서는 오른쪽 치아가 크라운의 크기도 자연 치아와 유사한 정도로 크고 잇몸의 폭도 자연치아 잇몸 폭만큼 넓어서 훨씬 더 자연 치아하고 비슷해 보이는 임플란트입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은 원래 오른쪽 치아는 뼈가 부족하고 왼쪽 치아는 뼈가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치료받기 전의 사진입니다. 이분의 엑스레이를 살펴보면 기존의 임플란트에서도 뼈 이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뺨과 혀 쪽의 뼈 폭이 10mm가 넘을 정도로 충분히 넓어서 뼈 이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한 발치하고 크라운 브릿지 치료를 한 지 한참 시간이 지나서 뺨 쪽에 고리 흡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치된 브릿지 부위 역시 골폭은 직경 5mm짜리 임플란트를 심어도 8mm가 훨씬 넘어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크라운을 뜯어내고 나면 치아가 없던 자리에 잇몸 뼈, 잇몸 살의 폭은 그 주변에 있는 치아에 비해서 훨씬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임플란트 수술하게 되면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크라운을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해당 부위의 음식물이 고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처럼 이것을 임플란트 수술에 앞서서 뼈 이식을 먼저 하고 다시 임플란트 수술과 동시에 고리식을 추가로 해서 잇몸 살과 잇몸 뼈의 폭을 넓게 바꿔줍니다. 그렇게 수술을 통해서 잇몸의 양을 늘려주게 되면 임플란트라고 해도 충분히 넓은 크라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식물이 커지면 분갈이를 해야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식물이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화분이 임플란트를 지지하는 잇몸과 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식물은 임플란트 위로 올라온 크라운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크라운, 식물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화분, 잇몸뼈의 폭도 그만큼 커져야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변화입니다. 엑스레이에서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기존에 다른 치과에서 치료하셨던 오른쪽 임플란트의 뼈 폭도 충분히 넓습니다. 이 정도 임플란트에서 픽스처 주변의 뼈는 이미 충분한 양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이번에 식립수술한 임플란트 크라운에 지지하는 뼈 모양이 좀 더 넓고 좀 더 두껍습니다. 기존의 하방에 음식물이 많이 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 크라운이 예전보다 작아져서 덜 씹힌다고 했던 오른쪽 크라운에 비해 새로 만든 임플란트는 치아 크기도 자연 치아와 유사해서 잘 씹히고 음식물도 덜 껴서 좀 더 자연 치아와 유사한 임플란트의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임플란트 크라운을 실제 크라운하고 같은 크기로 만드는 것은 항상 바람직하지도 않고 고리식 외에도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환자분은 왼쪽에 있는 자연 치아 2대구치 가장 끝에 있는 치아에서 치아가 문제가 생겨서 발치를 하고 가운데에 있는 임플란트 크라운으로 치료를 해드렸는데 임플란트 크라운을 예전의 크라운만큼 크게 바꾸고 싶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처치 후에 임플란트 크라운을
원래 자연치 크라운만큼 크게 만들어드리는 사례입니다. 임플란트를 좀 더 자연치와 비슷한 형태로 기능을 해줄 수 있게 만드는 임플란트 뼈이식의 필요성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저는 투스맨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